병원 복도에서 드러난 진실. 지존파 행동대장 김현양. 그날 밤 살인마는 왜 피해자를 도왔나? 1994년 여름, 서울은 숨이 막힐 듯 단 더위에 잠겨 있었다. 그해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이름, 지존파. 그리고 그 조직의 행동대장으로 불리던 남자, 김현양. 체포 소식이 전해진 날, 시민들은 분노했고 언론은 연일 특보를 쏟아냈다. 잔혹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날수록 그의 이름은 공포와 혐오의 상징이 되었다. 체포 직후 총상과 타박상으로 중상을 입은 그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병실 문 앞에는 형사 2명이 24시간 교대로 서 있었고 병동 입구에는 취재진이 진을 쳤다. 창밖에는 여름비가 눅눅하게 내려앉았다. 수갑이 채워진 채 침대에 묶여있던 그는 더 이상 조직의 간부가 아니었다. 단지 피의자 1번, 이름 석자로 기록된 존재였다. 그날 밤 사건은 예기치 않게 벌어졌다. 같은 병동 복도 끝에서 한 여성이 갑자기 주저앉았다. 피해자 유가족 중 한 명이었다. 며칠째 이어진 취재와 재판 준비, 그리고 극도의 긴장 속에서 과호흡이 온 것이다. 주변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간호사는 응급 카트를 밀고 뛰어왔고 형사들은 무정이를 잡은 채 당황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김현양은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나왔다. 손목에는 여전히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링거 줄이 팔에 매달려 있었다. 형사 한 명이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짧게 말했다. 저 사람 숨 못 쉬는 것 같은데요. 목소리는 낮았고 건조했다. 그는 천천히 휠체어를 밀어 쓰러진 여성 쪽으로 다가갔다.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병동은 경찰로 가득했고 그는 몸도 성치 않았다. 그럼에도 그가 병실을 나선 이유는 누구도 쉽게 설명하지 못했다. 여성은 바닥에 앉은 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김현양은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간호사에게 말했다. 종이봉투라도 숨 고르게 해야 합니다. 형사들이 그를 붙잡아 뒤로 물렸다. 가만히 있어 라는 거친 말이 오갔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끝까지 여성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 눈빛에는 도전도 냉소도 없었다. 단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죄책감인지 본능인지 혹은 인간으로서 마지막 남은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다. 몇 분 뒤 여성의 호흡은 안정되었다. 병동은 다시 조용해졌다. 김현양은 아무 말 없이 병실로 돌아갔다. 수갑이 철컥 소리를 냈다. 다음 날 아침 그 장면은 기사로 실렸다. 살인마의 기이한 행동. 일부는 위선이라 했다. 재판을 앞두고 형량을 낮추려는 계산된 행동이라고 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연민은 사치라고 외쳤다. 피해자 가족들은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사건 기록에는 그날 밤의 행동이 사실 그대로 남았다. 형사의 진술서, 간호사의 확인서, CCTV 화면. 그것은 변명이 아니었고 감형의 근거가 되지도 않았다. 다만 한 줄의 문장으로 적혔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가족의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함. 그 한 줄은 차가운 기록이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게 했다. 그는 정말 괴물인가? 아니면 선택을 잘못한 인간인가? 김현양은 이후 조사에서 그 일에 대해 길게 말하지 않았다. 다만 한마디를 남겼다. 그 사람은 나한테 화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은
언론에 실리지 않았다. 조서 속에만 남았다. 그리고 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병원 복도에서의 짧은 선택은 그의 죄를 지우지 못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다뤄질 인간 김현양이라는 질문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날 이후 병원 복도는 다시 평온해졌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 분노와 공포, 그리고 냉혹한 법의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1994년 가을, 서울지방법원 대법정 앞은 이른 아침부터 인파로 가득 찼다. 사건의 중심에는 여전히 지존파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석에 앉은 남자 김현양. 수의를 입은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재판장은 개정을 선언하며 조용히 방망이를 두드렸다. 방청석에서는 피해자 유가족들의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언론은 이미 수개월 동안 사건을 대서특필해왔고 국민적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 요지는 명확했다.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납치 및 살해하였으며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극히 반사회적 범죄로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어야 합니다. 법정에는 사건 기록이 차례로 제시되었다. 통화 내역, 차량 이동 경로, 현장 감식 결과, 공범 진술. 범행의 잔혹성과 치밀함은 부정하기 어려웠다. 검찰은 김현양이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행동대장으로서 직접적인 지휘와 실행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다른 접근을 택했다. 그는 피고인의 성장 환경과 심리 상태를 언급했다. 가난과 폭력 속에서 자라며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했고 조직 내 위계 구조 속에서 상명하복의 압박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병원 복도에서의 행동을 언급하며 말했다. 피고인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한 존재는 아니라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법은 분노가 아닌 냉정한 판단으로 선고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일시적 동정 행위로 수많은 생명이 사라진 책임이 가벼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날 증인석에 선 형사는 병원 사건을 증언했다. 피고인은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외침이 법정에 울렸다. 재판장은 질서를 유지하라고 경고했다. 김현양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피고인 신문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합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인정합니다. 짧은 답이었다. 변명도, 장황한 해명도 없었다.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그는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우리가 바로잡는다고 착각했습니다. 그 말에 방청석에서는 분노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재판장은 조용히 기록을 지시했다. 법정은 감정이 아닌 사실과 책임을 다루는 공간이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사회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입니다. 피고인에게 극형을 선고해 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법정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현양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재판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공포도 저항도 아닌 복잡한 체념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재판은 선고를 남겨둔 채 마무리되었다. 언론은 사형 불가피라는 제목을 달았고 시민 여론 역시 강경했다. 하지만
판결문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법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질문을 던져야 했다. 그가 저지른 죄는 명백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게 될지는 이제 법정의 시간에 달려 있었다. 1995년 초겨울, 서울지방법원 대법정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다. 피고인석에는 여전히 김현양이 앉아 있었다. 그가 속했던 조직, 지존파는 이미 해체되었지만 사건이 남긴 충격은 여전히 사회 전반에 깊게 남아 있었다. 선고 공판날, 방청권은 추첨으로 배부되었고 법원 앞에는 수백 명의 시민과 취재진이 모였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일부는 손에 작은 사진을 쥐고 있었다. 그 사진 속 얼굴들은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사람들이었다. 재판장이 입정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판결문은 길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 잔혹성, 사회적 파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겪었을 공포와 고통, 가족들이 받은 상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피고인은 조직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다수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범행 동기는 왜곡된 계급의식과 개인적 분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법정안은 숨이 멎은 듯 고요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병원 복도 사건을 언급했다. 피고인이 구속 중 피해자 유가족의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확인된다. 이는 일부 참작 사유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그러나라는 단어가 법정을 가로질렀다. 해당 행위가 피고인의 중대한 범죄 책임을 감경할 수준에 이르지는 않는다.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잠시 침묵. 피고인 김현양을 사형에 처한다. 순간 방청석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눈을 질끈 감았다.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환호도 없었다. 오직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김현양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판결이 끝난 뒤 재판장이 퇴정하자 교도관이 그의 팔을 잡고 일으켰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방청석을 한번 바라보았다. 짧은 시선이었다. 그 눈빛에는 억울함도 항변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듯한 표정이었다.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짧게 답했다. 변호사와 상의하겠습니다. 이후 항소와 상고 절차가 이어졌지만 최종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사형 판결은 확정되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범죄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형이 확정된 뒤에도 그는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독방에서의 시간은 길고 고요했다. 조사와 재판이라는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자 남은 것은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뿐이었다. 교도소 기록에는 그가 독서와 종교 활동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남아있다. 면회는 드물었고 편지 또한 많지 않았다. 한 교도관은 훗날 이렇게 증언했다. 조용했습니다.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가끔은 창밖을 오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사형수의 시간은 멈춘 듯 흐른다. 집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채로 살아간다. 그가 병원 복도에서 보였던 짧은 행동은
결국 형량을 바꾸지 못했다. 법은 냉정했고 사회는 단호했다. 그러나 그 장면은 재판 기록 속 한 페이지로 남아 인간의 모순을 묻는 질문을 던졌다. 괴물인가, 인간인가? 재판은 끝났지만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사형이 확정된 뒤 김현양은 교도소 사형수 전담동으로 이감되었다. 그가 몸담았던 지존파는 이미 역사 속 범죄 조직으로 기록되었지만 사회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언론의 관심은 서서히 다른 사건으로 옮겨갔고 법정의 소음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두꺼운 철문과 좁은 독방, 그리고 긴 침묵뿐이었다. 사형수의 하루는 규칙적이었다. 기상, 점검, 식사, 제한된 운동시간. 말수는 적었고 교도관과의 대화도 최소한에 그쳤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규율을 어기지 않았고 다른 수감자와의 접촉도 거의 없었다. 독방의 크기는 몇 평 남짓. 창문은 높이 달려 있어 하늘의 일부만 보였다. 계절이 바뀌는 것은 바람의 온도와 빛의 색으로 느낄 수 있었다. 여름에는 열기가 벽에 맺혔고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가 바닥을 타고 스며들었다. 그는 책을 자주 읽었다. 종교 서적과 법률 관련 책, 때로는 사회학 서적까지. 한 교도관은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피수용자는 독서 시간이 길며 별다른 소란 없이 생활함. 면회는 거의 없음. 면회실에서 마주한 가족은 적었다. 몇 차례 어머니가 찾아왔지만 대화는 길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철창 너머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울었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사형수의 시간은 이상하게 흐른다. 오늘이 끝나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 집행 날짜는 통보 없이 결정된다. 매번 교도관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멈출 때마다 심장이 잠시 멎는 듯한 긴장이 찾아온다. 그 긴장은 반복될수록 무뎌지기도 하고 더 깊게 스며들기도 한다. 그는 종종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보이는 것은 작은 하늘 조각과 철조망뿐이었지만 그 시선은 멀리 향해 있었다고 교도관은 기억했다. 과거를 떠올렸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는지는 알 수 없다. 한 번은 교도소 상담 기록에 이런 문장이 남았다. 범행 당시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음. 그러나 되돌릴 수 없음을 알고 있음. 후회라는 단어는 직접 쓰이지 않았다. 다만 되돌릴 수 없다는 표현이 반복되었다. 사회는 점차 그를 잊어갔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시간은 다르게 흘렀다. 그들에게는 선고가 끝이 아니었다. 상실은 일상 속에서 계속되었다. 명절, 생일, 평범한 저녁 식탁에서 빈자리는 더 크게 느껴졌다. 사형수의 독방과 피해자 가족의 집. 서로 다른 공간이지만 공통된 것은 멈춰버린 시간이었다. 그는 교도소에서 몇 차례 종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신앙이 진심이었는지 혹은 불안한 시간을 견디기 위한 선택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기록에는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남아있다. 어느 날 상담관이 물었다. 그 병원에서의 행동 왜 그랬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그 사람은 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중 한 명이니까요. 짧은 답이었다. 그 말이 진심인지 계산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문장은 상담 기록에 남았다. 사형수로서의 삶은 세상과 단절된 채 이어졌다. 재심 청구나
새로운 증거는 없었다. 판결은 확정된 채 변하지 않았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매일 같았다. 그리고 매일 밤 그는 같은 공간에서 잠들었다. 법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질문은 그 독방 안에서 조용히 계속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지존파 사건은 범죄사 교과서와 판례집 속 한 장으로 정리되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김현양의 이름도 함께 기록되었다. 재판은 끝났고 형은 확정되었으며 법적 판단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기록은 단순히 형량만을 남기지 않는다. 그 시대의 공기, 사회의 분노, 법정의 긴장, 그리고 한 인간이 저지른 선택의 무게까지 함께 담는다. 사형 확정 이후 그는 긴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사형 집행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독방의 철문은 매일같이 열리고 닫혔지만 세상은 점점 다른 사건들로 바쁘게 움직였다. 경제 위기, 정치적 변화, 새로운 사회 문제들. 한때 전국을 뒤흔든 이름도 점차 뉴스의 전면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달랐다. 판결은 정의의 확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상실을 되돌려주지는 못했다. 법이 내린 사형 선고가 분노를 잠재웠을지라도 그들이 겪은 공백은 사라지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상담 치료와 일상의 회복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한편 교도소 기록 속 김현양은 조용한 수용자로 남아있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규율을 지켰으며 독서와 종교 활동에 참여했다는 문장들이 반복되었다. 특별한 변명도 새로운 주장도 없었다. 어느 날 작성된 상담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선택은 순간이었지만 책임은 평생이다. 그가 직접 쓴 문장인지 상담관이 정리한 문장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그 표현은 사건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충분했다. 조직의 이념, 왜곡된 분노, 집단적 광기. 모든 것이 뒤엉킨 순간의 선택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법은 그 선택에 대해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 그러나 형벌이 곧 모든 질문의 끝은 아니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여러 질문을 남겼다. 왜곡된 분노는 어떻게 조직화되는가? 개인의 책임은 집단 속에서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그리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인간적 요소를 논할 수 있는가? 병원 복도에서의 짧은 장면은 형량을 바꾸지 못했다. 그것은 참작 사유로 잠시 언급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장면은 인간의 모순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기록되었다. 한편으로는 잔혹한 범죄자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지 못한 인간이었다. 그 사실이 죄를 가볍게 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건을 단순한 흑백의 구도로만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젊은 세대는 이 사건을 교과서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접한다. 당시의 공포와 충격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그것은 과거의 기록이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에게는 여전히 현재형의 상처다. 법은 판결로 마침표를 찍는다. 사회는 시간이 지나며 잊어간다. 그러나 기록은 남는다. 김현양이라는 이름은 한국 범죄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가 저지른 선택도, 그로 인해 사라진 생명도, 그리고 법정에서 내려진 선고도 함께 남는다. 이 이야기는 용서를 말하지 않는다. 동정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한 인간의 선택이 어떤 파장을 남기는지, 그리고 법이 그 선택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여준다. 병원 복도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은 결국
판결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그 균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법은 어디까지 냉정해야 하는가? 인간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기록 앞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